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하우스 맥주 유행하는 거 보면서 집에서 내가 만든 막걸리 한 잔,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든 술 한 번쯤 꿈꿔보셨죠? 전통 발효의 원천 기술은 전통 누룩입니다. 누룩을 알아야 나만의 술, 식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엄마의 농장 마마스팜으로 오세요. 전통 누룩과 우리술, 그리고 현미식초의 장인 안성권, 마용옥 강사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집집마다 맛이 다른 김치, 된장, 고추장처럼 내 손맛이 나는 발효식품에 도전하세요. 그 맛을 몰랐던 지난 세월을 한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엄마의 농장 마마스팜 www.mamasfarm.co.kr www.mamasfarm.co.kr에서 2016년 전통 발효교육 1기부터 4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5479-8075 010-5479-8075입니다. 5479-8075.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서대문 갑에서 삼선거지에 오른 엄성호 의원을 모시고 원내대표 출마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방금 소개하면서 삼선거지라고 그러신 거죠? 아니, 삼선고지라 그랬어요. 예, 삼선거지에 오른 아니, 설마 제가 거지라고 하겠어요. 아, 근데 팟캐스트 기본이 되셨네. 네. 바로 그 상대방의 약점을 꼬집어내서 뭐 예, 필수죠, 필수. 네. 아, 진짜 모시고 싶었어요. 네, 진짜 오랜만에 저희 저도 방송에 반갑습니다. 예, 네. 모셨는데요. 이렇게 오시자마자 개그를 해주시니까 저희 방송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금 이렇게 카메라가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네. 지금 그 전 세계 152개 나라에서 네. 동시에 생방송이 되고 있고요. 네. 아프리카 TV, 오마이 TV, 유튜브, 유스트림 4개 채널에다가 네. 페이스북으로도 지금 동시에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5개 채널로 동시에 생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모시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스페셜한 게스트다. 아, 네. 근데 제가 여러 군데 많이 나가보고 대화도 많이 해봤지만 네. 이렇게 뭐 세계 100 몇십 개고 이렇게 과장한데 지금 잘 되는데 못 봤어요. 아니 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아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도 의심하는 물론 120 몇 개국은 맞겠지만 네. 그 120 몇 개국에서 몇 명이 보는지는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아, 그렇긴 하죠. 아니요, 저희가 근데 카운트가 다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일 많이 보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순위가 되는데 잘 못 들어보던 나라는 카운트가 1 이렇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참 만감이 교차하는 게 네. 오마이뉴스 처음 출발할 때 출범할 때부터 제가 와서 축사도 하고 늘 같이 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정말 그 진보 대한 언론으로서 이렇게 성장한 것이 뿌듯하고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보와 제대로 된 분석, 해석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오마이뉴스 있기 전과 만들어진 이후에 네. 우리가 누리는 새로운 또 혜택인데 그걸 잘 아셔야 할 텐데.
아, 또 이렇게 또 저희를 띄워주시니까 네. 감읍할 따름이 그거 옵니다. 아시죠? 제가 만약에 이 네. 매체를 만들었으면 이게 우마이뉴스가 될 뻔했다는 사실. 아, 그래요? 예. 아, 아니 우상- 이제 아니 우상호의 제가 우상호니까. 예. 아니, 오연호의 뉴스예요, 그러면?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렇군요. 저희 방송 늘 함께 해주시는 민주 사장님들 계세요. 팟짱의 서포터즈인데요. 진짜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 요새 네, 양극화 네. 시대에 매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대한 언론이 좀 굳건히 자리매김을 해야 한국의 이 불균형한 언론 시장에 좀 힘이 생길 수가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늘 지원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꽃주문닷컴. 네. 꽃주문닷컴에서는 아. 꽃을 주문해야 돼요. 아, 예. 네. 당선 인사를 많이 받으실 텐데 이런 데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은데 어버이날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꽃주문닷컴 꼭 이용해 주세요. 네. 광고를 특이하게 하시네. 예, 저희가 네.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죠. 광고 겸 영업 좀 같이 하시네. 그렇죠. 네. 저희가 근데 사실은 다른 분들은 이런 걸 잘 안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오마이뉴스 창간과 함께 역사를 해오신 어떻게 보자면 저희 굉장히 좋은 선배로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 방송 뭐 용인하실 것 같아서.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사실은 예. 말로만 뭐 언론 환경이 어떻다, 뭐 종편이 어떻다 이렇게 비판만 하지만 좋은 언론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병행을 해야 그 맞아요. 비판이 정당한 것이지 뒤에서 불평불만만 하고 있으면 바꾸는 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열심히 어려운 조건에서 열심히 새로운 정보들,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언론이 있는데 그런데 도와야죠. 네.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좀 현안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 야권에는 굉장히 전망이 암울했어요. 뭐 야권 단일화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분열로 인해서 굉장히 수도권 의석 많이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마지막에 나왔던 추정치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100석 미만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그치만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또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총선에 담긴 민의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애초에 분석이 너무 축소했던 것은 그만큼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네. 기인한 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저도 자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는 110석 하면 잘한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23석 특히 수도권의 압승으로 나타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근데 제가 볼 땐 수도권의 민심이 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오만 독선에 굉장히 지쳐 있었고요. 민심이 뭔지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선거 캠프에서 우리 참모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상하다 이거. 네. 초반부터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없는데 제가 선거를 5번 치렀지 않습니까? 네. 두 번 떨어지고. 그래서 네. 제가 낙선했을 때의 분위기, 당선됐을 때의 분위기를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이번 보통 어떻게 되냐면 초반에는 열심히 하세요 이러다가 한 일주일 남겨놓고부터 네. 버스 안에서 자동차 안에서 손 흔들고 아하. 반드시 찍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이렇게 자기 의사를 밝히기 시작하는 것이 보통 상례인데 네. 이번에는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지역에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이번에 반드시 투표한다. 반드시 이겨달라. 그래서 저 참모들한테 좀 이상하다 이번 선거. 초반부터 이렇게 커밍아웃하는 선거는 내가 처음 치러본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만 그런 줄 알고 네. 역시 우상호가 인기가 좋아서 역시 자질 깔때기. 그랬더니 네. 그게 아니고 아하. 전국적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이 끊임없는 그 오만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쳐 있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행동을 해버린 거죠. 근데 저는 끝나고 나서 제가 승리했지만 네. 두려움을 느꼈어요. 무섭다. 민심이라는 것이 정말 거대한 물결 같은 거구나.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승리한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데 패배한 사람이 과연 이 민심을 어떻게 판단할까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했죠. 근데 저는 어쨌든 네. 이번 선거는 수도권에서는 여당인 박근혜 대통령과 이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이고 네. 호남에서는 호남의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이고 저는 경고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123석의 기적을 네. 만들어낸 민심은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오만 그리고 경제 실정 이거에 대한 심판 여론이 굉장히 컸다 이런 네.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쨌든 이번에 전국 정당의 꼴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네. 부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살아온 후보들이 있고 물론 이제 호남에서는 참패를 했는데요. 네. 이 선거 결과를 당에서 이제 분석하고 또 어떻게 또 약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작업은 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선거 끝난 지 지금 이제 한 달 단위로 네. 보통 이제 선거에 대한 이제 당선자들 축하하고 낙선자들 위로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의 당내 정치 일정을 어떻게 할 거냐에 주로 이제 진력하고 있죠. 아무래도 좀 차분한 분석과 평가는 좀 지도 체제를 정비한 연후에 네.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 당내 진보적 블록인 그 더 좋은 미래에서는 선거 끝난 지 일주일 만에 네. 평가 토론회를 했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드러난 민심이 뭐냐 분석하고 향후 대안이 뭐냐 이런 정리를 했습니다만 당천에서는 아직 그 후속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원내대표 선거 끝나면 네. 또 전당대회를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좀 정리가 되면 네. 그런 작업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20대 국회가 사당 체제가 됐어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자면 양당, 독과점 체제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정의당에 설당이 없다 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4분할 된 것이죠. 네. 이제 야권은 3개 정당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특히 이제 제1당이 됐기 때문에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서 큰 역할이 있을 텐데,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점을 좀 보시면 알지만 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슈를 던져요. 네. 테러 방지법이면 테러 방지법, 그렇죠. 그다음에 뭐 경제 활성화, 경제 활성화. 그러면 우리 당은 거기에 대응만 하는 거예요. 반대한다. 뭐 문제점이 있다. 부작용이 그렇죠. 있다. 뭐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서로 협상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나갑니다만 국민들이 볼 땐 네. 왜 저렇게 맨날 질질 끌려다니지? 쫓아가기 바쁘다.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내놓은 법의 독소 조항을 많이 제거하고 통과시켜도 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주장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만 본 게 되는 거죠. 실제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의 이슈는 뭐야?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고 답답해하셨죠. 네. 그러다 보니까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태도에 대한 찬반이 당내에서 붙으면 왜 쟤네들은 맨날 당내 싸움만 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제가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 아젠다의 주도력을 상실하면 그 상대방 아젠다와 상대방 프레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당내 분열이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강경파, 온건파로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핵심은 강경파, 온건파로 나눠진 게 아니고 네. 애초에 우리 주도적 이슈를 가져가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20대 국회가 되면 네. 원내 제1당이면 제1당에 맞게 이슈의 주도력을 가져야 된다. 자, 민생 문제면 네. 민생 문제라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생활에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문제 하나라도 딱 제기해서 네. 우리가 먼저 꺼내서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의 의견을 듣고 조율을 하고 네. 그래서 이번에 어느 선까지 이걸 관철할 거냐 결정해서 타협하고 네. 그다음에 또 그거 관철하고 또 그 다음 과제를 설정하고 저는 이렇게 말하자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이 적어도 국회 안에서는 나라 전체에서는 대통령이 끌고 가는 거지만 네. 의회 안에서 적어도 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또 정리해주는 네.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의회가 제가 봐도 과도하게 정쟁화되는 대목이 있어요. 저런 법안과 저런 이슈는 굳이 여야가 찬반으로 나누어서 저렇게 극한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는데. 네. 근데 어떤 게 그랬습니까? 어쨌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하면서 가주는. 그래서 정말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것, 민주주의 후퇴 관련된 것, 또 남북관계 후퇴와 관련된 것들은 치열하게 우리가 주도하면서 싸우되 네. 그렇지 않은 것들은 협조야권 협조해서 네. 대통령도 사실 모든 것을 국회에서 반대하면 사실 해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런 건 과감하게 그냥 털어버리는 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형태의 20대 국회 운영의 변화, 이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해야 할 과제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이슈 장악력과 이슈 주도력이 부족했다라는 점은 아마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네. 것 같습니다. 아니 저 당은 왜 이렇게 맨날 새누리당한테 끌려다니고 욕만 먹고 밤낮 그러면 또 뭐 얻은 게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콩고물이라도 뭐 얻은 것도 없이 밤낮 저러고 다니냐 뭐냐 저 사람들은 정체가 뭐냐 야당다운 야당 역할도 못하냐 이런 욕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늘 청부 입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상 그 청와대 이중대로 여당을 활용해 왔잖아요. 네. 새누리당 안에서는 반대가 없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가 딱 그 청부 입법을 딱 내리면 그 오다에 충실해서 딱 만들어서 협상할 때도 보면 김재원 의원 같은 분은 전화만 받고 오면 입장이 달라지고 이런 걸 저희 기자들도 다 봤단 말이죠. 네. 과연 이제 1년 한 이제 8개월,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제 5월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 청부 입법을 하실지 그때마다 국회는 그러면 어떻게 눈치를 또 보면서 움직일지 어떻게 그러니까 전망하세요? 두 가지입니다. 청와대와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서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제안하는 거는 또한 또 고유 권한이에요. 네. 그리고 때로는 이제 국회의원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법안을 대리 발의하게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관행이죠. 저는 청부 입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자 법안을 발의했다 하더라도 네. 심의권이 국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당과 야당이 네. 그 법안을 놓고 쭉 이견이 있을 때 그 이견을 좁혀가서 합의를 했어요.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는 네. 법안을 발의한 데 있는 게 아니고 여야가 합의를 딱 했는데 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와가지고 그거는 대통령이 하지 말랍니다. 그러면 어저께 합의했던 여당 원내대표가 네. 다음날 와가지고 청와대가 하지 말래서 못한다. 네. 그 합의를 없자. 예. 아니 그럼 야당이 무슨 바지저고리도 아니고 어저께 합의한 걸 청와대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 번복하는 거를 또 합의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정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9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국회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네. 대화와 타협이 부족하고 네. 정쟁으로 일관했다. 아니 왜 국회 탓을 합니까? 19대 국회에서 정쟁이 일어난 대부분의 시작은 청와대가 여야 합의를 깨도록 여당에게 지시하고 여당이 거수기처럼 그것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생긴 건데 네. 왜 싸잡아서 여야 전체를 이 국회, 19대 국회의 문제라고 보느냐. 저는 그 취재한 기자도 다 알면서 네. 청와대가 지시해서 여야 합의를 없는 바람에 생산성이 약해지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실종된 걸 다 알면서 네. 청와대를 욕해야지 왜 19대를 최악의 국회라고 욕하냐.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제가 볼 땐 중심 이겁니다. 이번에 국민의 심판을 네.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전에 그렇게 해왔던 관행, 네. 해왔던 문화 풍토를 중단해야 돼요. 법안 발의하라 이거예요. 정부 입법으로.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심의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상권 분립 정신에 따라서 국회를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여와 야가 다 상식 있고 합리적인 사람들인데 네. 적어도 모여서 의논해서 자, 요건 요 정도로 합의하자라고 네. 한 것은 청와대와 정부가 볼 때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도 국회를 존중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20대 국회에서는 더 중요한 과제는 청와대와 그 실권자들이 네. 국회 내에 여야 간에 합의된 내용을 존중할 줄 아는, 즉 의회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민주주의 정신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건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는 제가 앞으로 원내대표가 된다 하면 네.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 어기고 네. 여야 간의 합의를 엎었다. 저는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 권한에 관한 문제고 그 절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하청기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행태를 저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청와대 하청기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큰 인상을 남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앞서 지적하신 대로 언론도 압니다. 청와대가 과도하게 이렇게 청부 입법을 해서 새누리당을 곤란하게 하고 거기 눈치만 보고 공천 때문에 쫓아다니는 그런 의원들이 굉장히 비굴해 보이고 비판하고 있죠. 그렇지만 또 박지원 원내대표의 경우가 또 나서가지고 19대가 최악의 국회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 스피커가 크니까
하니까 스피커를 네. 또 보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그렇죠. 여론이 확산되고. 그래서 저는 기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권 안에서 이런 문제를 증폭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참 웃긴 게 정치권에서도 네. 그 공동 책임지기 싫으니까 자꾸 자기 반성을 하기 싫으니까 남 탓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19대 국회가 만약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면 네. 19대 국회 국회의원 한 사람들 모두가 반성할 문제죠. 아니 저는 19대 국회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를 짚어보는 것이고요. 또 나름대로 상임위별로 또 정당별로 부족한 점이 왜 없었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렇게 민생이 도탄에 빠지기까지 제대로 된 그 민생 챙기지 못한 책임이 우리한테도 있죠. 대통령만 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맨날 내부 개파 싸움 하느라고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하지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자체 반성을 하되 네. 국회 전체 일반이 생산적이지 못했던 이유의 핵심은 역시 청와대의 개입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당내 싸움이다. 당내 개파 싸움 하느라고 네. 국회 일정이 삐뚤어지고 흐트러진 적도 몇 번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참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말이에요. 당내 싸움에 앞장서서 생기는 문제예요, 이게 또. 각 당의 원내대표가 그렇죠. 당파 싸움에 앞장선다. 그렇죠. 무슨 친박이 비박이다 뭐 혹은 친노 비노 할 때 원내대표들이 개파 싸움에 끼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최경환 원내대표는 친박의 싸움에 네. 붙고 예. 뭐 등등 우리 당 얘기하면 좀 그렇고. 예. 예.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예, 어쨌든 그래서 잠깐 이거 또 거기도 한 표 갑자기- 있어요. 거기도 한 표 있어. 아 거기도 한 표구나. 유권자를 욕할 수는 없잖아. 근데 어쨌든 예.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네. 절대 당내 개파 싸움에 안 껴요. 원내에만 치중해서 설사 당내에서 대선을 앞두고 자기네끼리 여러 가지 또 공방전이나 경쟁이 붙을 거 아닙니까? 네. 원내대표는 국회를 지켜야죠. 예? 당내 싸움에 붙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형태의 문화도 만들어야 된다. 원내대표가 특정 개파의 대리인이 돼서 나가갖고 되면 또 특정 개파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러니까 당내 정쟁이 심해지면 원내를 포기하고 그 네. 싸움에 몰입하는 이래서는 민생을 챙길 수가 없죠. 예. 굉장히 중요한 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되면 당적을 떠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원내대표도 아예 당적을 떠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개파를 떠나서 네. 물론 이제 개파의 도움을 받아서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된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전체의 전략을 짜는 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걸로 해주는 그런 문화 이런 게 좀 있어야 제도화되기는 될 좀 것 같아요. 어렵고요. 네.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보면 특정 개파의 도움을 집중적으로 받지 않고 이번에 만약에 당선된다면 네. 그 첫 후보가 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자신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자신 있다고. 예를 들어 당내에서 일정한 싸움이 붙어도 네. 뜯어 말릴 수 있고 내가 누구 개파에 도움 안 받고 됐는데 뭐 특별히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당내 싸움을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네. 저는 그냥 난 모르겠다. 나는 그냥 국회 상임위별로 체크하고 입법 제대로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 당신들은 싸우든지 말든지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그렇죠. 싸우든지 예. 말든지는 아니지만 네. 일단은 말려보고 네. 근데 예를 들어 대선 경선 때 되면 네. 그건 제가 말려도 안 되잖아요. 그건 대선 후보를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대통령 예.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예. 싸움이라기보다는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겠죠. 네, 그럴 때는 이제 그건 오히려 제가 공정한 룰 관리만 하면 되는 거고. 이번에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신다면 사실 내년 대선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가 되시는 거니까 그 네. 점은 좀 신경이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꽃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이번에 원내대표에 무려 6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많은 후보가 나오기도 처음 아닌가 꽤 싶은데요. 오래됐죠.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앞서 이제 누구 특정 계파의 도움 없이 되는 첫 번째 원내대표가 될 거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막판에 거의 막판이긴 한데 내일이에요. 내일인데 막판이라 할 수도 오늘이에요. 없는데 네. 워낙 많은 후보가 나와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우원식 후보하고 단일화할 거다라는 네, 얘기가 네. 있었는데 결국 깨진 거죠? 안 된 거죠? 깼다기보다는 이제 그 몇 번 만나서 네. 이제 논의를 했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이제 단일화하는 취지는 동의를 서로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누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모양은 또 각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건 네. 좀 쉽지 않아서 그래서 방법을 좀 연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원내대표 경선이 한 일주일 이상 땡겨져 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일정한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었어요. 등록이 토요일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내일 수요일이 후보 투표일이니까 네. 일 월합밖에 없는 거예요. 사흘 사이에 뭘 할 수가 도저히 없어서 마땅한 수단이 없어서 사실상은 좀 어려워진 것 같고요. 아마 결선에 둘 중에 한 분이 올라가면 네. 그 한쪽 지지층이 이제 도와드릴 거고요. 또 만약에 그 우원식 후보와 제가 같이 올라가게 되면 그냥 편하게 선택하실 수 있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두 번째 경우의 수가 더 높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3파전 보더라고요. 뭐 네. 주류 우상호 우원식 대 비주류 우원식 민정도 의원님하고 이렇게. 제가 같은 우씨인데 둘 다 술을 좋아합니다. 주류는 맞는데 둘 다 주류는 맞는데 그 네. 주류는 그 아니다. 주류는 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둘 다 당내 소위 소장파 진보 그룹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네. 주류라고 말하면 이제 사실 뭐 술 먹는 주류는 맞지만 당내 주도권을 잡은 주류라고 보기는 조금 안 맞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저희 당 사상 좀 진보적 성향을 가진 후보 둘이 나와서 네. 둘 다 결선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받는 거는 우리 당 원내대표 선거 중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그동안에는 주로는 이제 뭐 친노, 그렇습니다. 비노 이렇게 네. 계파별로 이제 한쪽을 미는 뭐 이런 뭐 또 누구 개 뭐 이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밀고 네, 이랬는데 네. 그렇지 않은 첫 번째 선거가 될 것 같다. 이번에 나온 소위 3강이라는 분들이 개파색은 다 옅어요. 그러니까 또 셋이 다 친하고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렇게 치열하게 막 비방하고 뭐 개파 간에 막 싸우고 이러지 않는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 진행되는 선거라서 네. 국민들께서 저 당이 좀 바뀌었네. 저 당 선거만 하면 맨날 싸우더니 좀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당내 현안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뭐 원내대표 선거 내일이지만 오늘 이제 당선자들과 당무위 연석회의를 통해서 전당대회 일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시기 문제로 자꾸 이제 압축이 되긴 합니다만 네. 본질이 시기냐 그건 네.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본질이 시기 문제여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시기에, 우리 당이 그동안 문제가요. 네. 그, 손으로는, 예를 들면 저 카메라를 가리키면서, 네. 실제 눈은 장윤선 씨를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와 불신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언제 할 것인가라고 시기를 얘기했으면 시기를 왜 그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논거를 제시해야지. 네. 사실은 머릿속에서는 김종인 대표를 계속 가게 할 거야 말 거야. 그쵸. 혹은 예. 뭐 이런 식의 딴 생각을 하면서 전당대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건 국민들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작은 패습이 있다. 네. 예, 정직하게 아젠다를 세팅 안 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저는 전당대회 시기 문제는 전당대회 시기 문제대로 얘기하고 네. 김종인 대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겠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정직하게 그런 역할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사실은 김종인 대표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과 네. 전당대회 시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따로 있는데 이게 뭐랄까 이게 섞여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김종인 대표 역할은 당연히 드려야 돼요. 내년 대선에서 집권하는 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네. 전당대회는 왜 하며 또 원내대표 선거는 왜 하며 다 정권 교체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우리가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네.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김종인 대표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럼 뭐 당내 구성은 거의 100%가 다 필요하다고 할 겁니다. 네. 그럼 어떤 역할을 드릴 거냐. 그럼 약간 의견이 갈릴 거예요. 요게 이제 한 테마고 네. 두 번째는 전당대회는 언제 치르는 게 좋아. 그럼 전당대회는 두 가지 목적이지 않습니까? 선거 시기에 임시체제를 수습하고 좀 더 정통성 있게 리더십 있게 갈 수 있는 리더를 꾸려서 당을 네. 정비하자. 이게 첫 번째 과제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준비 어떻게 할 거냐. 이번 지도부가 그걸 하게 돼 있으니 네. 그런 문제를 언제 하는 게 훨씬 대통령 선거 준비에 도움이 되느냐. 네. 이런 테마로 분석해 보고 얘기해야 되죠.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첫 번째 주제. 네. 김종인 대표 역할은 반드시 드리자. 이번 선거 치러보니까 잘하시더라. 뭐 그 야권 통합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서 국민의당을 흔든다든가 네. 또 이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경제 이슈에서 구조조정 문제를 꺼내서 구조조정의 어떤 그런 이슈가 네. 우리나라 경제 주요 이슈가 되게 만든다든가 결국 그게 양적 완화 논쟁까지 오게 만든 저는 이슈의 주도력을 회복한 거예요. 김종인 네. 대표가 오셔서. 그래서 김종인 대표의 이미지가 개혁이냐 진보냐 중도냐 우파냐 이거와는 무관하게 네. 이슈의 주도력을 가져가실 줄 아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이슈를 다룰 줄 아는 분이다. 저는 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가 지지층으로 끌어들이기 어려운 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분이다. 저는 이 점에서는 이분이 꼭 필요하다. 네. 이건 정리를 하고 역할은 이분하고 상의해야 됩니다. 어르신이기 때문에 네. 어르신 모실 때는요. 네. 먼저 이거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 물어보고 해야지. 그게 당대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좀 곤란하죠. 그건 좀 나오셔야지. 경선하셔야지. 우리 당대표가 뭐 네. 그냥 우리가 슬쩍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당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효과성보다 더 중요한 건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왜?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네. 우리 지지자가 좋아할 수 있는 대표가 서야 되는데 네. 그러면 김종인 대표를 우리 지지자의 다수가 좋아하는지 이런 거는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건 결국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하고 싶으면 나와 이런 식이 아니라 네. 그건 민주주의 원리는 민주주의 원리대로 지키고 네. 김종인 대표의 능력과 실력이 확인됐으니까 네. 저것대로 우리가 좀 잘 모셔서 쓰도록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대통령 경선을 내년에 조기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년 전에 대통령 후보 경선을 8, 9월에 했더니 네. 추석 지나고 나서 선대위 꾸리고 바로 후보 단일화 논쟁이 들어가 버렸어요. 맞아요. 문재인 후보를 전국을 돌리면서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당신 지역을 해서 뭘 할 거다. 이걸 전국을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문재인 대표 투표 당일날 못 가보신 네. 시군이 한 40개쯤 됐어요. 한 번도 안 가보. 강원도는요, 딱 2도시밖에 못 갔어요. 원주, 강릉. 아, 춘천도 못 갔어요? 춘천 갔구나. 네. 춘천, 원주, 강릉. 네, 네. 예리하시네요, 또 그걸. 뭐 아닙니다. 근데 이래 그거 어떻게 되냐는 거죠. 되냐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 6대4로 졌죠, 그냥. 그러니까 그 진 만큼, 농촌에서 진 만큼,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이 그 방문하지 않은 지역에서 네. 진 만큼 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바보 같은 짓이다. 그래서 내년에 조기에 네. 후보 경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후보 경선을 조기에 하려면 네. 지도부를 빨리 꾸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거기서 준비하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6, 7월은 너무 빠르고 11월은 좀 늦는 감이 생기니 한 8월 말 9월 초쯤 8말 9초쯤에 하면 뭐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지장을 안 주고 당 체제 정비에도 큰 어려움이 없고 네.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와 김종인 대표가 손을 잡고 총선 체제 정비 및 새로운 정기국회 구상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8말 9초 오늘 뭐 조간에 전부 보도가 좀 됐는데요. 네. 그게 뭐 봉합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또 비판도 있어요. 이게 20대 국회 첫 번째 정기 국회인데 네. 지금 뭐 원내에서 첫 번째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뭐 전당대회하고 겹치면 이게 되겠냐. 그래서 네. 정기 국회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그래서 뭐 12월 얘기가 또 나오고 그 있거든요. 말이 네. 어떤 모순이 있냐면 예. 전당대회를 12월 초에 한다 그러면 12월 네. 중순에 한다 그러면 그렇다고 크리스마스 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대개 12월 한 10일 전일 텐데 네. 잘 아시지만 그때 정기국회 안 끝나요. 12월 3일쯤 끝나잖아요. 예. 그러면 뭐냐면 전당대회 날이 10일인 것이지
그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기간은 2개월은 정기국회 기간이에요. 오히려 어차피 그렇죠. 그때가 바로 예산 및 법안이 한창 논의되는 때이죠. 11월 아닙니까? 11월. 예. 그러니까 정기국회를 피해서 하자는 말은 오히려 정기국회가 겹치죠. 차라리 8월 달에 해야 정기국회를 안 겹치죠. 9월 초에 해야. 왜? 실제 정기국회 전당대 날짜는 9월 초라고 해도 네. 전당대가 진행되는 기간은 7, 8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당에서 전당대 안 치러본 분들이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따져보면 12월은 한창 예산 때문에 정신이 없는 예결산 심의 기간이어서 네. 어떻게 보면 국회가 제일 바쁠 때이기도 하죠. 11월이 제일 바빠요. 예, 11, 물론 12월 국정감사는 10월이 제일 바쁘지만 의원들은 네, 예. 그러나 국민들의 실생활에 관련된 법안과 예산을 다루는 건 그 시간 11월이기 때문에 예. 11월 중순부터 11월 아예 한 달 다 그리고 그렇죠. 12월 초까지 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기국회가 이번에는 추석 뒤에 시작하지 않을까요? 추석 전후로 할 텐데 그럼 아예 9월 초, 8월 말 이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저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주셨습니다. 9월 한 5, 6일, 7일쯤 5, 6, 7. 날짜를 적고 네. 그 전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9월 초순 늦어도 9월 초순 안에는 전당대회를 끝내야 된다. 정기국회 시작할 때 네. 좀 새로운 당대표,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렇게 쫙 보이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 그렇군요. 자, 김종인 대표 얘기로 다시 좀 네. 넘어갈게요. 김종인 대표가 연일 좀 당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급기야 어제는 전북 지역 언론사 기자들 간담회를 통해서 뭐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전북 민심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찾겠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또 셀프 공천에 대해서도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이번 선거 이렇게 이겼겠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거는 정당 투표에서 3등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평가를 안 하시는 전체 의석 123석을 얻은 지역구 선거에 대해서만 높이 평가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김종인 대표가 연일 이 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아니 뭐 오고 싶어 왔습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왔는데 네. 그래서 그 노구를 이끌고 정말 강행군하셨거든요. 선거 때 제가 봐도 일정표 보니까 아주 빠듯하게 10분, 20분 단위로 거의 하루에 한 16군데 뭐 다니시더라고. 네. 야, 저 피곤하시겠는데. 난 고맙더라고요. 뭐 원래 우리 당에 뿌리가 있는 분도 아닌데 와서 네. 저렇게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결과적으로 당 지도부라고 하는 거는 총체적 결과를 평가받는 거 아닙니까? 네. 자, 100석도 안 될 거라고 하는 당에서 123석 얻어줬으면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시작을. 저는요, 우리 야당이 좀 싸가지가 없다는 얘기 듣는 게 네. 아주 힘들 때는 막 도와달라고 매달리다가 네. 끝나고 나서 뭐 네가 잘해서 이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태도로는 정권 못 잡으세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하면 네. 다음에 대선 앞두고 우리가 또 저런 보수적인 분들을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아이고 저것들은 우리 쓰다가 잘 써먹고 맨날 버리는 놈들. 그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집권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태도는 안 돼. 다만 그리고 광주 공천의 일부 잘못한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지. 네. 근데 전체 결과가 잘 됐으면 네. 이렇게 해야 돼요. 말할 때 참 저분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고 같이 힘을 합해서 총선에 참 좋은 결과를 냈다. 네. 예, 그건 국민께도 감사하다. 근데 일부 네. 광주 지역이나 호남 지역은 조금 공천에서나 전략에 있어서 좀 실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같이 평가해서 네.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 호남 공천 당신이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좀 과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우리가 진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다음에 이겨볼까라고 하는 마음, 어떻게 호남 민심을 잡을까 이렇게 접근해 주기 위한 이성적인 노력은 필요한데 네. 그걸 갑자기 뭐 김종인 대표 탓, 뭐 문재인 탓, 남 탓하는 거 있잖아요. 남 탓하는 정치. 네. 이건 난 안 좋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표출하신 거죠. 인간이니까. 네. 예, 저는 그래서 어쨌든 진솔한 건 좋은데 네. 너무 감정들을 서로 드러내는 이런 방식은 우리가 정권 교체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태도들이므로
좀 자중자애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이렇게 보면 요새 제일 발언 수위가 높은 분은 김종인 대표세요. 박지원 대표 아니에요? 박지원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잖아요. 당에서 네, 네. 박지원 대표 뭐 우열을 따지자면 박지원 대표가 훨씬 높죠. 네.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이제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의 단면을 딱 말씀드릴까요? 네. 김종인 대표는 서운하고 네. 문재인 대표는 골치가 아프고 차기 당권 주자들은 어떻게 좀 해보고 싶고 네. 이런 거예요, 사실. 예? 예, 그러니까 네. 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건데 네. 이럴 때 이건 감정들이잖아요. 네. 예, 이럴 때 갑자기 조용해야 됩니다. 다 같이. 예? 치고받고 하면 안 돼. 이게 뭐 이러면 집안 싸움 또 시작되잖아요. 네. 예? 네. 선거 끝난 지 한 달도 안 돼 갖고.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분간 좀 서로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참고 네. 골치가 아파도 드러내지 말고 네. 예. 또 당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주자들 누구를 때리면서 시작하지 말고 네. 내 포부와 비전을 먼저 얘기해서 내가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정권교체 도움이 되는지를 얘기하면서 시작하셔야지 네. 이거 옛날 수법들 안 됩니다 이거. 예. 어떻게 보자면 송영길, 추미애 두 당대표 후보 이게 좀 일가를 아직 출마 선언 안 했잖아요. 네, 뭐 이제 여운을 짙게 남겼기 때문에 이제 출마한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 네. 있죠.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김종인 대표의 역할론입니다. 무슨 역할이 가장 좋겠냐. 물론 이제 김종인 대표가 선택하셔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 당에서 이분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 어떤 제안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먼저 제안할 생각은 없고요. 네. 김종인 대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우리 당에 와서 당 대표로 활동하신 기간 동안에 보고 느끼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감사한 건 이 당의 체질을 바꾸어서 수권 정당으로 만들어서 이 정권 교체에 기하겠다 하는 그 생각은 좀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저랑 견해가 달라도 분석이 달라도 좀 들어봐야 됩니다 먼저. 근데 그런 건 공개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네.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시냐. 우리 당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냐. 그다음에 거기서 대표님이 어떤 거를 좀 그러면 해결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러면 이제 쭉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건 대표님이 해결 못합니다. 다른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먼저 해법에 대한 그러니까 네. 문제 진단과 이렇게 하면 본인이 볼 때 이렇게 하면 정권 잡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김종인 대표님이 맡으실 역할 그게 뭘까? 본인도 고민하게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 가야죠. 지금 당장 무슨 기구나 역할을 먼저 제안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안 받으면 바보가 되고 네. 어쩌나 소위 말하면 받느냐 안 받느냐 기로에 서게 만드는 네. 방식으로는 안 되죠. 정치라는 게. 그래서 일단은 대화를 먼저 해봐야 돼요. 예, 우선 근데 경제민주화에 대한 상징성이 네. 굉장히 큰데 네. 그 분야는 아니다라는 선을 그으셨어요. 그리고 그 분야만은 아니다는 그 거죠. 분야만은 네. 아니다. 네. 그리고 포함해서 포괄적 개념이면 괜찮은 건가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김종인 대표한테 물어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김종인 그래서 이 대표는- 문제는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얘기하기보단 전당대회 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가 정리가 되면 그러면 김종인 대표가 역할을 마감하는 지점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까지 김종인 대표가 하셔야 될 일의 목록이 생길 것이고 그러고 나야 그 다음에 그럼 내가 뭐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종인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얘기를 시작한다는 건 네. 조기에 저분을 내리게 한다는 것에 전제를 하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얘기부터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군요. 정치라는 게 수순이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는 합의 주대론이 거세게 일다가 거세진 또 않았어요. 뭐 언론에는 세게 나왔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정치인들은 아니 내 주변에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던데 왜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오히려 기자들한테 이제 역으로 질문하기도 했지만 언론이 세게 썼죠. 이슈가 재밌으니까. 네. 이슈가 주장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슈가 그러면 이렇게 누가 그렇게 세게 한 거? 언론이 막 부풀린 겁니까? 아니죠. 누군가 얘기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언론이 만들어내진 않죠. 예. 근데 제 말씀은 없는 걸 쓰진 않아요, 기자들이. 당연하죠. 제 말씀은 예. 센 이슈였다는 건 이슈의 폭발력이 셌다는 것이지 그걸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발화점인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됩니다. 아직 화제 감식을 못해서. 근데 그건 누군가 아마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했다가 바로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오래 가질 않았죠. 예. 그 얘기는. 네. 말씀하신 대로 합의 추대론, 그다음에 그리고 전당대회. 제가 볼 때는 합의 추대 얘기는 김종인 대표가 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주변에서 나온 얘기죠. 김종인 네. 대표 주변에서 나왔는지 또 제3의 인물이 얘기했는지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알아봤더니. 예. 네, 그래서 어찌됐든 합의 추대, 그다음에 전대 연기, 그리고 이제는 민주정당의 질서에 따라서 전당대회 일정, 시기 이렇게 그다음에는 김종인 대표의 역할론까지 이제 쭉 저희가 이제 짚어봤는데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원내대표 얘기를 하는 날인데 김종인 대표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는 요 정도에서 저 나오라 할 적에 예. 저 우상호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저 띄워주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알고 나왔고요. 뭐 오마이뉴스 다 그렇지 뭐.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띄워드리려고. 아니, 근데 뭐 언론사가 누굴 띄우기 위해서 맞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건 맞습니다. 아닙니다. 어찌됐든 네, 네. 그분이 갖고 있는 맞습니다.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하려고 모시는 건데요. 여하튼 이제 김종인 대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원내대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쟁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앞서 저희가 이제 그 대화에서 나온 얘기지만 끊임없이 국회 심판론을 제기했어요. 이를테면 일하지 않는 국회, 노는 국회의원 뭐 이러면서 국회 심판론, 특히 이제 뭐 본인이 요구한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하나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없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테러 방지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반대하시면서 필리버스터를 무려 192시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또 야당 정치인들이 이어갔는데요. 그 독소 조항을 이제는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몇몇 의원들이 제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뭐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필리버스터 통해서 주장했던 많은 내용들 국민들이 들으시고 많이 동의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의석을 제1당을 만들어 주셨으면 당연히 이제 그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근데 저는 사실은 테러 방지법 개정부터 꺼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슈로는. 네. 이슈는 역시 민생부터 꺼내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저는 지금 전월세 대책부터 꺼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네. 저 이번에 선거 치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 어느 술집에 가서 이렇게 네. 보통 밤에 이제 술집에 인사하는데 남자분 혼자서 술을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악수를 했더니 우상호 씨구만 뭐 찍을게요 하는데 목소리 힘이 없어서 네. 좀 이상해서 앉아서 네. 나도 한 잔 주세요. 그러고 이제 투표 활동도 할게요 하면서 한 잔 먹으면서 왜 혼자 드세요? 그랬더니 전셋값이 올랐는데 자기가 능력이 안 돼서 마누라랑 어떻게 마련할까 얘기하다 싸우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고 싶다고 막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인데 근데 거기서 떠나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몇 잔 더 먹었어요. 이 서민들은 이 전셋값 때문에 그 단란했던 가정에서 싸움도 벌어지고 혼자 나와서 이렇게 밤에 쓸쓸히 소주 한 잔 먹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사실은 테러 방지법 중요합니다. 그거 꼭 해야죠. 근데 나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이 생활상의 매일매일의 이 부담, 하중, 고민, 고통 이거 덜어줘야 될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이런 거부터 난 먼저 꺼내야 되겠다. 아까 제가 이슈 주도록 얘기했는데요. 저는 제가 눈으로 봤던 그 많은 슬픈 현장들 네. 이걸 난 좀 최우선으로 하고 네. 그럼 동시에 투트랙으로 그 민주주의 후퇴 또 이 오만과 독선 때문에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막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했던 많은 독소 조항들 네. 국정교과서 테러방지법 세월호 꼭 해야 됩니다. 하는데 네. 많은 국민들이 볼 땐 이걸 먼저 하는구나. 예, 이렇게 저는 보여줘야 네. 우리 진정성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러방지법 세월호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은 네. 이걸 너무 정치관계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이념화해서 보고 아니 세상에 세월호까지도 종북 좌파라는 얘기를 할 정도 이 나라가 이념 균열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느낀 그 상처가 크잖아요. 근데 문제를 해결할 땐 지혜로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좀 이런 전세난 문제라든가 또 가계부채, 통신비 이런 민생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동시에 이쪽 테러방지법, 세월호법 이걸 한쪽으로 해서 두 개를 쭉 끌고 나가되 네. 이걸 더 전면에 내걸고 또 이런 그동안 잘못됐던 걸 바로잡는 일은
그 투트랙으로 같이 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게 또 구조조정 문제입니다. 네. 물론 지금 해운조선, 뭐 울산, 그리고 또 거제, 통영 뭐 이 지역, 네. 창원, 뭐 부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전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2만 명 해고설이 현실화되면 이미 그 지역 경제가 뭐 초토화됐다 이런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 이쪽뿐만 아니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뭐 건설업 뭐 전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뭐 한국판 양적 완화해야 된다면서 하는 이주열 총재를 압박하고 뭐 일단 돈을 풀어라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대응할 네, 계획이세요? 사실은 조선 철강 같은 이런 이제 소위 말하면 수출형 네. 이런 산업은 네. 기본적으로 세계 경기가 위축되고 또 중국의 추격이 워낙 네. 강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위기가 온 겁니다. 예를 들면 잘 아시지만 옛날에 해운왕국, 조선왕국이었던 그리스가 네. 지금 거의 IMF 부도난 건 네. 결국은 우리가 시장을 많이 끌어와서 예? 실제 그리스 쪽은 한국 조선업이 커지면서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국 세계 경기의 위축과 또 조선업의 주도성이 막 소위 말하면 중국 쪽으로 넘어가면서 네. 생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경영상의 잘못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세계 산업의 이동에서 오는 참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 공급 상태라고 흔히 말하지만 그냥 놔두면 다 망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뭐 채권단이나 뭐 이런 데서 개입해서 구조조정하는 건 필수적인데 네. 우리나라가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시장 자율로 한 적이 없잖아요. 항상 정부가 개입해갖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몇 년 전에 구조조정을 시작했어야 돼요. 시장 논리가 작동됐다면 그렇죠. 저렇게 1년에 1조씩 적자를 보면서 몇 년씩 쌓아올 수가 없는 거죠. 회계 분식해 가면서. 네. 그러니까 저건 정말 아니 세상의 오너들이 그 경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그 경영인만 자른다고 됩니까 이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서 이제 와서는 이제 이 모든 책임을 정부가 돈 좀 대라, 그다음에 저 노동자들 해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우리 당에서 먼저 제기하니까 긴장들 하셨지만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거를 정부가 숨기고 있어서 우리가 터뜨린 거예요. 네. 저 사람들 다 반드시 안 하면 안 되는데 수술을 피하고 의사가 계속 진통제만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해, 응? 안 하고 버틸 수 있어? 이렇게 먼저 제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구조조정을 하라고 한 게 아니죠. 다만 우리는 그거죠. 이럴 때 노동자들의 이 대량 실업이 불가피한데 네. 지금이라도 손을 대야 그 피해를 최소화할 거 아니냐. 응? 다 망한 다음에 그때 가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서 하면 그땐 더 잘라야 돼. 네. 대책도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구조조정 시점을 좀 땡겼어야 되는데 이 정부가 네. 계속 몰핀만 맞으면서 몇 년을 끌고 온 겁니다. 네. 그걸 우리가 제기를 해놓고 네. 대신 그러면 노동자들 어떨 거냐. 그래서 대량 실업, 대량 해고를 막는 방식을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또 거기다 대안을 내가지고 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지 무슨 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저희가 덜어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거국적으로 네. 이거는 좀 의원외교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해서 그 뭐 시장 자체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네. 소위 말하면 거대 해운사를 거느리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네. 네? 이런 나라들 좀 방문도 하고 그래서 뭐 수주할 때 좀 네. 가능하면 우리나라 좀 하시죠. 뭐 이런 좀 이렇게 그런 세일즈 외교. 국가의 네. 세일즈도 좀 하고 이래야 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장사도 되게 해주면서 구조조정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부실 기업을 언제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 산업이 또 살아나게 도와줘야 네.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업 대책이 부족하다는 문제입니다. 네. 물론 지금 그 정부에서 내놓은 몇 가지 뭐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다든가 뭐 특별 관리 업종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뭐 등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충분하냐? 그걸로는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정부는 노동사법 주장하면서 파견법 이런 거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고용보험 축소하고 뭐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이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20대 국회에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걸로 이런 보입니다. 거예요. 저는 자지간 모든 어려움의 책임을 네. 노동자나 소외층이나 사회 약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의 해결책을 그걸 해결책으로 내놓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분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위 말하면 IMF 때처럼 공등하게 분담하자. 그러면 왜 사회적 합의가 안 되겠어요? 네. 대타협하려고 모아 보면요. 결론은 노동자가 좀 더 손해를 봐라. 예? 국민이 조금 더 책임을 분담해서 고통을 참아달라. 아니 왜 부자들, 대기업들, 오너들에 대해서는 네. 국가 세금과 부채를 얻어가면서까지 구조조정 자금을 대주면서 네. 왜 그 책임을 다 노동자와 전 국민이 져야 됩니까? 저는요, 그게 분담입니까? 저는 제대로 된 분담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와 여당이 솔직하지 못하고 공평하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 동의를 얻는 그런 대책을 못 만드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 국가와 여당이 네. 좀 책임 있게 나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업만 살리면 나라가 산다는 생각. 국민이 다 죽는데 어떻게 기업 산다고 나라가 살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밤마다 포장마차에 앉아서 고통과 슬픔을 한 잔 소주로 달래는 대책 없는 사람들, 실업자들, 청년들 이렇게 무수히 많은데 여전히 대기업 재벌만 살리면 된다는 식으로 나라가 살아납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증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닥치면 실업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면 이랬을 때 어떤 복지 정책으로 구제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문제는 또 이제 증세 논의로 가야 되는데요. 법인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올 하반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가장 핫 이슈가 될 겁니다. 예, 저는 법인세 인상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할 거예요. 법인세 인상. 예, 이거는 이미 보수적인 학자나 네. 또 합리적인 보수 정치인들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차별적인 인상은 안 되겠지만 네. 적어도 일정한 수준에서 네. 조세 분담률에 있어서 대기업과 재벌 기업들이 좀 더 떠안아야 하는 네.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자꾸 이렇게 로비나 궤변으로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네. 나라 위기가 오면 좀 더 부자들과 저 여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분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건 저는 무슨 징벌적 차원이 아니라 네. 국가의 어려운 재정에 부자 대기업들이 조금 더 참여해 주는 그러한 측면에서라도 저는 좀 설득해 볼 생각입니다. 법인세 인상입니까? 아니면 정상화입니까? 갑자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한 얘기 같아. 이상해. 그러니까요. 아니, 네. 그러니까 저는 된다면. 근데 국회의원도 원내대표가 아니어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사실 제기는 많이 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안 됐잖아요. 잘 안 된 이유가 네. 사실 조세 정책은 네. 엄밀하게 말하면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 정부와 대통령이 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일차적인 주도권이 있어요. 그걸 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여당이고 저희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우리는 자꾸 그거에 대해서 주장하고 네. 그리고 설득하고 압박하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가 제1당이 됐다 그래서 조세 정책의 전체 근간을 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정책 운영의 책임은 대통령이 지기 때문에 네. 그것에 관한 세입 세출에 관한 사실 일차적 결정 권한도 대통령한테 있지요. 근데 이제 어쨌든 더 강한 압박과 사회적 여론을 조성해서 저는 한번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이슈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대표가 된다면. 원내대표가 된다면, 예, 끝으로 시간이 이제 다 돼서요. 정리를 해야 돼서요. 이제 원래 표는 지금 122표? 123표. 본인 포함 123표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전 세계 많은 유권자들, 물론 이제 대선 출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그리고 원내 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원내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상호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된다면 이 당의 원내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대목일 수도 있는데요. 원내대표가 된다면 내가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 당을 위해서 또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하겠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사실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정권 교체를 위한 준비 이게 제가 이번에 원내대표에 출마한 이유입니다. 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 지고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죄를 졌구나.
두 번 다시는 내가 이런 죄책감으로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1년간 우리 당이 집권할 수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통합. 작은 이슈를 가지고 큰 갈등을 만들어서 맨날 싸우는 저 문화는 제가 반드시 뜯어고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그런 당의 기본 철학을 정립시키겠어요. 제가 네. 뭐 어떻게 보면 작은 이슈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작은 이슈도 정말 전념을 다해서 실천해서 아, 저 사람들이 내 생활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해줘야 우리에게 정권을 맡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는 통합과 국민들이 좀 변했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실천적인 행동, 이것만큼은 제가 반드시 책임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통합과 실천하는 행동으로 20대 국회를 열어가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주고 계세요. 그래요? 응원 메시지 네. 주고 계신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좋은 한 것만 좀 가지만, 달아줘, 좋은 것만. 아니,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요. 오상호 의원이 꼭 원내대표 당선되시길 바랍니다. 류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통신요금제 없애는 법안 완전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을수록 꽤 괜찮네요, 우상호 의원님. 네, 팟캐스트에 자주 출연하셔서 네. 이런 정책 설명 네.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원내대표 되시면 또 나오세요. 아, 그럼요. 네. 저희는 그 에브리데이 환영입니다. 네. 네.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 오마이뉴스가 진보 종편으로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시민들의 판단에 위한 충실한 진실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민주주의가 왜곡 후퇴하는 이 불의하고 참담한 현실이 하나하나 타개되길 소망합니다. 오마이뉴스를 믿고 응원합니다.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후원하시는 10만인 클럽 회원님들의 가입 동기입니다. 참 절박하죠? 오마이TV가 보수 정편이 외면한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내 손안의 스마트 진보 종편, 월 1만 원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733-5505, 내선 번호는 0번, 공용 핸드폰은 010-3270-3828입니다. 정권과 자본 앞에 할 말하는 당당한 오마이TV. 팍팍 밀어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